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를 키우며 학원 데스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평범한 가정의 주부입니다. 학원에서 저는 학원생들 시간표 관리 및 차량 안내, 원비 관리, 전화 상담 응대, 청소 등 다양한 포지션의 업무를 도맡아서 하고 있어요. 하는 일들을 쭉 나열해서 보면 굉장히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업무 강도는 그리 높진 않습니다. 저도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인지라 업무가 크게 어렵지도 않고요. 아무래도 같은 아이를 키우다 보니 젊은 사람들보다는 아이 엄마들의 생각을 잘 파악할 수 있기도 하죠. 나 같은 주부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기엔 정말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원 원장님은 여성분이신데 같은 성별이라 그런지 편의도 굉장히 많이 봐주셔서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있네요.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집에서 아이가 갑자기 아프다는 전화가 왔는데 저는 학원에서 일을 하는 직원의 입장이라 쉽게 자리를 비울 수 없었죠. 아직 학원생들이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남편도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이 걱정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죠. 그런 저를 지나가다 원장님이 보셨던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시더니 이내 제 상태가 이상한 것을 눈치채고 얼른 제게 다가와 무슨 일이라도 있는지 물어보시더군요. 오늘 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아까부터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안절부절 못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아니면 혹시 몸이라도 안 좋으신가요? 저 그렇게 이해심 없는 사람 아니니 말해보세요. 제 모습이 정말 심각해 보였던 걸까요? 먼저 선뜻 말을 건네온 원장님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사실 집에 아이가 아프다는 연락이 와서요. 아이 걱정이 조금 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일은 내팽개치고 갈 순 없으니까요. 남편도 지금 회사에서 나오기는 조금 곤란한 모양이더라고요. 원장님은 제 말을 묵묵히 듣더니 곧바로 제게 퇴근하라며 말해주시더군요. 선생님, 아이가 아픈데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런 일이라면 제게 먼저 말을 하시지. 제가 프런트 보고 있을 테니까 어서 퇴근하세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로서 지금 얼마나 걱정되고 초조할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서 아이한테 가보세요. 저를 배려해주는 원장님에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날 그렇게 퇴근해서 바로 아이에게 갔죠. 다행히 아이는 큰 병은 아니고 아이들이 흔히 겪는 발열 증상이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아이에게 올 수 있었던 것은 원장님의 작은 관심 덕분이었습니다. 전 더욱 열심히 일을 했어요. 사실 제가 일을 하는 이유는 살림이 넉넉지 않아서였어요. 누구나가 다 그렇겠지만 우리 부부도 사는 게 많이 빠듯했거든요. 비록 힘들더라도 아이의 얼굴을 보고 열심히 살았죠. 그런 제게 힘든 일이라면 시모와의 관계가 되겠네요. 시어머니는 늘 본인 딸하고 저를 비교했거든요. 비교하는 내용은 항상 비슷했죠. 남편은 저보다 2살 연하이고 신우는 저랑 동갑인데 돈 많은 남자와 재혼을 했거든요. 그래서 재혼한 지금은 예전과 다르게 풍족하게 살고 있어요. 그게 늘 시모의 자랑이었죠. 보통은 재혼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도 시모랑 신우는 재혼 사실을 늘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다녔어요. 재혼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면서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 시모와 신우의 태도는 우습기만 했죠. 재혼이 벼슬인 양 굴었으니까요. 한 번은 시모가 제게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어요. 얘, 이리 좀 와봐라. 너 거울은 보고 사는 거니? 어떻게 우리 딸이랑 동갑인데 이렇게 늙어 보일 수가 있담? 누가 보면 네가 한참 언니인 줄 알겠다, 얘. 아니면 어디 가서 네 신우가 네 딸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얘, 너도 우리 딸처럼 관리 좀 해. 사람이 어떻게 결혼했다고 관리도 손에서 놓니? 그러면 옆에 네 남편이 붙어있을 마음이 생기겠어? 저와 신우의 외형을 비교하는 시모가 너무 어이가 없었죠. 그래서 저도 가만히 듣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만약에 형님이 돈 많은 남자랑 재혼을 못했으면
이렇게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아마 저처럼 관리도 못 받고 일을 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형님이 잘 지내는 게 오롯이 형님의 능력 덕분은 아니잖아요. 돈 많은 사람 만나서 재혼하고 이렇게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라고 그런 남자랑 살고 싶지 않을까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어머님이 제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저는 제가 할 말은 해야 한다는 성격이거든요. 그래도 나름 시모는 저보다 어른이고 신우는 시댁 식구이니 참고 살았었죠. 하지만 저를 업신여기는 시모와 신우를 도저히 가만히 두고 보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사람이 참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 신우가 돈 많은 남자한테 빌붙어 사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시모는 제 이런 말대답이 언짢았는지 제가 보는 눈앞에서 제 남편에게 전화를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네 마누라가 나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니? 네 누나가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해서 팔자 폈단다. 그리고 자기도 그런 남자 만나보고 싶다는데 이게 시애미 앞에서 할 말이냐? 너 도대체 집안에서 어떻게 지내길래 애가 이렇게 대바라졌어? 아내 교육 똑바로 못 시키니? 분명 남편은 또 시무에게 죄송하다 사과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로 착한 남자니까요. 하지만 이런 말을 듣는다고 제게 핀잔을 주는 성격도 아니니 괜히 시무에게 좋지 않은 말만 듣고 있을 남편의 모습을 떠올리니 남편에게 미안해졌죠. 그래서 이날 이후로는 이 둘의 비아냥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기 일쑤였답니다. 그렇게 평소와 같이 학원에서 일하면서 지냈고 제가 일하고 있는 학원은 점점 잘 되기 시작해서 이제는 원생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어요. 그래서 학원을 넓히게 되었죠. 원래는 상가 한 칸만을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상가 한 층을 다 쓰게 될 정도로 확장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원장님의 직원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원장님은 제 덕도 크다며 고맙다고 저를 정직원으로 채용해 주셨거든요. 그런 원장님의 앞에서는 제가 무슨 일을 대단히 했냐고 겸손을 떨었지만 속으로는 내 덕도 어느 정도는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학부모 상담도 잘하고 애들 관리도 꼼꼼히 해서 원생이 좀 늘었던 건 사실이거든요. 어찌 되었건 제가 다니는 직장이 잘 되는 것이니 전 기뻤습니다. 또 내가 이 학원에 뭔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전 학원에서 더욱 열심히 일하고 싶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결혼하고 나면 여성이 일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마땅치 않다는 것을 알 거예요. 결혼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경력 단절이랄 것도 없이 처녀 때 아주 잠깐 회사를 다니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바로 주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말하는 사회생활이란 것도 지금 다니는 학원에서 일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이렇게 늘 똑같은 일상을 보내던 내가 일을 하면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제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다들 이런 기분을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런 뿌듯하고 기쁜 마음에 저는 시댁 모임 때 정직원이 되었다고 자랑을 했어요. 제 입장에서는 굉장한 좋은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와 신우는 그런 제 자랑을 듣곤 콧방귀를 뀌며 말했죠. 그게 무슨 자랑이라고 이런 자리에 와서까지 말하는 거야? 그래봤자 기껏 학원 카운터나 보는 거 아니냐? 네가 자랑이라고 우리 앞에서 떠드는 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해봐라. 누가 진심으로 축하나 해주겠네. 그냥 아르바이트생이 하는 일인데 웬 호들갑이냐고 생각할걸? 저런 것도 자랑할 일이라고 말하는 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얘가 사회생활을 한 적이 없어서 그런가? 되게 순진하네. 맞아 엄마. 기껏해야 코딱지만한 월급 받으면서 카운터 보는 게 뭐 그리 자랑이라고 그런지 모르겠네. 이봐요 올케. 그런 일은 자랑이 아니에요. 그런 걸 자랑이라고 하는 올케가 이해가 안 가네 난. 역시 없이 살아서 그런가 보다. 그런 일하는 자체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능력이 없다는 걸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둘은 제가 하는 일을 굉장히 하찮게 보고 그런 일을 하는 저를 무시하는 겁니다. 가족 모임에는 돈 많다는 새 아주버님도 있었기에 큰 소리를 낼 순 없었어요. 남편도 제 눈치를 보면서 자기 누나와 엄마한테 그만하라는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이런 상황이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제 입장에서는 참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냥 둘의 비아냥을 무시하고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을 계속했어요. 학원이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고 지금은 어떻게 학원이 잘 되고 있는지를요. 거기에는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도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신우의 새 남편은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것저것 돈이 될 만한 사업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옆에 있는 신우와 시무가 계속 제 말을 끊으니 답답했는지 저를 무시하는 말만 하는 시무와 시무를 조용히 시키더군요. 시무와 신우는 돈이 많은 아주버님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새 아주버님은 시댁에서의 자기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저희 잠시만 조용히 하고 처남댁 말 좀 들읍시다. 지금 좋은 사업 아이템을 이야기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아요. 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래요. 처남댁 학원이 어떻게 성장했다고요? 아까 제가 너무 시끄러워서 제대로 듣지를 못했네요. 다시 한번 말해 주시겠어요? 저도 이번에 학원 관련 사업을 한번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처남댁 학원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면 제 사업을 진행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시 차분히 이야기해 보시죠. 아주버님은 대체 학원이 어떻게 성장을 한 거냐며 다시 한번 말해달라고 저에게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이런 심해부는 불도저 같았죠. 6개월 정도 학원가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학원 사업의 전반에 대해서 알아오더군요. 그러고는 학원 사업에 뛰어들었어요. 저도 알고 있어요. 한국에 아무리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해도 학구열은 그렇게 금방 식지 않는다는 것을요. 제가 그렇게 크지 않은 학원 카운터에서 받던 상담 전화만 해도 엄청났으니까요. 아마 이런 부분을 보고 심해부도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다 판단한 것 같아요. 학원업은요, 딱히 자격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잘 가르친다는 강사들만 있어도 잘 운영할 수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학원이 잘 돌아가도록 운영할 돈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심해부는 원래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더군요. 인적 네트워크를 총동원해서 사업에 대한 투자를 먼저 받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무리 자신이 알아본다고 하더라도 학원 사업에는 문외한이다 보니 현재 학원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 파트너도 구했어요. 그러고는 사업 파트너가 운영하고 있던 학원가의 학원에 15층짜리 건물을 매입했죠. 일사천리로 사업에 뛰어드는 심해부가 정말 대단해 보였어요. 그렇게 진행한 사업에는 바지 사정처럼 신우를 대표로 앉혀놓더군요. 이때부터 제 걱정이 또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또 얼마나 나를 들들 볶아댈지 눈에 훤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와 시무는 이 사실을 가지고 제게 찾아와서 엄청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저번에 네가 뭐라고 자랑했더라? 그래, 네가 근무하는 학원에서 정직원이 됐다고 자랑했었지? 그런데 이걸 어째? 우리 딸은 15층짜리 학원 대표인데 우리 딸이 네가 말했던 그렇게 잘난 정직원 부리는 학원 대표라고. 감히 너 따위가 우리 딸이랑 겸상할 수 있을 것 같아? 넌 이제 우리 딸 밑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못한 사람이야. 알긴 하니? 그래, 저번에 들어보니까 월급도 얼마 안 되더만. 이참에 그냥 내 학원으로 오는 게 어때? 지금 다니는 곳보다 월급은 훨씬 더 받을 수 있지 않겠어? 물론 내 학원으로 오면 내가 하는 말에는 다 알아서 굽신거려야겠지? 지금처럼 또박또박 말대꾸나 하지 말고 나랑 네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 같아. 이제는 절대 같은 위치에서 이야기할 수 없지. 네가 뭔데 나랑 겸상을 하겠다고 하는 거야? 제가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으니 둘은 더 저를 무시하더군요.
야야, 이제 그냥 네 신우 학원에서 청소나 해라. 아이 뭐하러 힘들게 전화 받고 사람 응대하니? 네가 잘할 것 같지도 않은데. 저번에 네가 했다는 그 일들 다 거짓말 아니야? 아,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학원 키우는데 일조했다는 거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맞아, 엄마. 내가 이번에 어찌되었든 학원 대표로 일하고 있잖아. 밑에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전문성 없이는 안 되겠던데. 그런데 올케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이 안 되지. 올케처럼 배운 것도 없고 사회생활도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 그렇지? 거짓말하면 못 쓰지. 둘의 말에 저는 쉽게 반박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내가 말을 한다고 해도 둘은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갈 테니까요. 내가 괜히 작아 보이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신우를 이길 순 없겠구나 싶었죠. 둘의 태도에 정말 많은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괜히 착한 남편이 미워 보이고 보기 싫었어요. 가만히 있는 남편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말이에요. 이 슬픈 마음을 풀 길이 없어서 학원 원장님과 밥을 먹으며 이제까지 신우와 시모가 제기했던 말들을 이야기했어요. 마음에 있는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풀고 싶었죠. 원장님, 근처에 큰 학원 새로 생긴 거 알고 계시죠? 거기 대표가 제 신우예요. 이번에 제가 정직원 된 거 가족들 모임에서 자랑했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거기 대표가 되었다고 그깟 정직원이랑 자기를 비교하지 말라면서 자기는 저보다 훨씬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니 겸상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원장님께 저희 가족 이야기하는 게 좋지 않은 거 알아요. 그런데 계속 집에서 신우랑 시모 무시만 당하니 사람이 살 수가 있어야죠. 오죽하면 제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원장님께 이야기하겠어요? 전 제 이야기를 하소연하듯이 우리 학원 원장님께 풀어놓았어요. 원장님은 제 말을 듣더니 이미 다 알고 있었다고 말해주더군요.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나라고 귀가 닫혀있지는 않으니까. 우리 학원 주변에 생긴 일인데 왜 모르겠어? 자네 신우란 사람이 대표가 되었다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했지. 사업이라고는 일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 같은데 대표 자리에 앉아있으니까 안 그래도 주변 원장님들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자기 심해부였다니. 하긴 제가 근무하는 학원이 근처에 있었으니 소문이 다 났겠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원장님이 놀란 포인트는 사업을 추진한 사람이 저희 심해부였냐고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원장님은 정말로 놀라셨나 봐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묵묵했던 원장님의 표정이 사업 추진자가 심해부란 소리를 들었을 때 눈에 보일 만큼 변했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원장님이 해준 말은 저를 더 놀라게 했죠. 자기도 왜 항상 우리 간식 챙겨오시는 어머님 알지? 매번 찾아와서 아이 잘 챙겨줘서 고맙다고 인사하고 가시는 분 말이야. 그 사람이 굉장한 재력가인 것도 알아? 이번에 오셨을 때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 저기 대로변에 15층 건물에 생기는 학원에 투자를 좀 했다고. 자기가 아는 사람이 본인한테 추천해줬다고 하던데 그게 자기 심해부가 하는 사업이었구나. 그래서 그 사업 한번 못 해본 사람이 대표로 앉은 거고. 근데 그거 괜찮은 거 맞아? 자기한테 하는 행동을 보면 잘 관리가 될지 모르겠네. 괜히 걱정돼서 그래. 우리 학원에 다니는 원생의 엄마도 심해부 학원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도 그 아이의 엄마가 집안이 워낙 재력가인데 어떻게 알았는지 투자를 했다고 하더군요. 역시 부자들끼리는 다들 친하구나 싶었죠. 그렇게 원장님에게 속을 풀어놓고 나서 우리는 전보다 더 친한 사이가 되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시간도 많아졌고요. 하루는 원장님이 저를 부르더니 심해부의 학원 개원식 날 초대를 받았다며 같이 가자고 하더군요. 그래도 같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심해부가 학원가에 있는 타 학원 원장들에게도 초대장을 보낸 것 같았어요.
원장님 말로는 본인 말고도 거기 학원에 투자한 투자자들도 수십 명 초대한 것 같다며 이왕 같은 업종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함께 인사나 하고 오자고 하더군요. 하지만 전 솔직하게 가기 싫었어요. 원장님, 전 가기가 싫어요. 저희 시무랑 신우도 저한테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제가 괜히 그런 자리에 가봐요. 얼마나 또 저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겠어요? 전 더 이상 그런 거 못 참아요. 갔다가 괜히 큰일 만들까 봐 걱정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냥 원장님이 혼자서 다녀오세요. 학원은 제가 잘 지키고 있겠습니다. 솔직한 말로 가족에게도 초대장을 받지 못한 상황인데 제가 가면 신우와 시모가 얼마나 저를 또 무시하는 발언을 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에 가서 할 일도 없고요. 제가 한사코 거절했으나 원장님은 계속해서 같이 가자고 저를 설득하셨죠. 자기 언제까지 그렇게 기죽고만 살 거야? 그 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기죽을 필요 없어. 나랑 같이 가서 주변 학원 원장님들이랑 같이 놀자. 자기도 아는 사람 주변에 많잖아. 괜히 빼지 말고 다른 원장님들이 자기가 했던 일들 듣더니 얼굴 한번 보자고 그렇게 나한테 어필한다고. 이 기회에 다른 사람하고 친분도 트고 혹시 몰라?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가 신우처럼 학원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그때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도 받고 그래야지. 원장님이 계속 친분이라도 쌓으러 가자고 말하기에 솔깃했죠. 제가 학원에 있던 일들을 듣고서 저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다며 하는 수 없이 개인적인 친목을 위해서라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시모랑 신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기에 딱히 저도 학원 개원식 날 간다고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고요. 어차피 시모랑 신우는 학원 개원식 날 자신들이 주인공이라도 된 듯이 입고 갈 옷이며 가방이며 쇼핑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눈에 보이지도 않겠죠. 다만 그런 신우와 시모를 보니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자기들이 개원식의 주인공도 아니면서 되게 폼잡네 싶었죠. 그렇게 개원식 당일이 되었고 저는 원장님과 같이 개원 축하를 위한 꽃을 사들고 심해부의 학원에 방문했어요. 당연히 학원 정문에 시모와 신우가 있더군요. 본인들이 아주 뭐라도 되는 마냥 고고한 척을 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있었죠. 원래 부유층 사람이었던 것처럼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참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왔네요. 저는 둘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는지 뻔히 알고 있으니까요. 과거를 아는 제 눈에는 둘의 모습이 정말로 웃기지도 않았죠. 반자에서 살면서 곰팡이 난 옷을 입고 다니고 시모는 두 애들을 업고 다니며 미용실 알바까지 하셨거든요. 세사위 봐서 팔자를 핀 거면서 말이에요. 한참 인사를 나누던 시모와 신우는 저를 발견하자마자 사색이 돼선 화장실로 저를 끌고 가는 거예요. 당연히 화장실 안에서는 노발대발 난리가 난 둘을 상대해야만 했죠. 네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정신이 있어 없어? 당장 집에 다시 가지 못해? 너 지금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왔지? 어디서 누굴 망신시키려고 이런 차림으로 이런 자리에 와? 우리가 너한테 초대장을 보낸 기억도 없는데 설마 우리가 가족이라고 그냥 온 거니? 사람이 정도가 있어야지. 여기는 너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다. 자격도 없는 게 왜 와서 격 떨구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당장 나가. 큰소리치는 시모 옆에서 신우도 당연히 한마디 거들었어요. 여기 올 생각이면 이렇게 구질구질한 옷 입고 오지를 말든가. 너 같은 년이 나랑 가족이라는 게 창피해서 죽겠어. 지금 보니까 그 옷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너 향수도 안 뿌리고 왔니? 이런 자리에? 그러면 격에도 안 맞는 자리에 올 생각을 말았어야지. 나도 더 이상 못 참아. 당장 내 학원에서 나가? 초대도 못 받았으면서 그냥 얌전히 집에나 있으라고. 신우는 제 옷차림을 지적하면서 사람을 아주 거지로 만들더군요. 그들의 핀잔을 더 이상 참지 못한 저도 똑같이 맞대응했습니다. 제가 두 분 보러 온 줄 아세요?
저도요, 저 보고 싶다는 사람이 많거든요. 초대장 보낸 주변 원장님들 중에서 제가 궁금하다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온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자리 오고 싶지도 않았어요, 정말. 우리 학원 원장님이 제발 같이 가자고 사정하지 않았으면 저도 이런 곳 안 왔을 거예요. 아시겠어요? 당신들 얼굴 보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내 인간관계를 위해서 여기 왔다고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쉽게 남을 비하하는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물며 아이들 가르치는 학원에서 정말 교양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네요. 그러면서 저기 밖에 있는 재벌가 사람들과 같은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당신들은 그 사람들의 발톱에 때만큼도 못 따라가. 옆에서 다 알고 있는 내가 보기엔 당신들이 더 창피해. 저는 제 말을 하고 다시 원장님 옆으로 돌아가려고 했죠. 하지만 그런 저를 신우가 막아서면서 못 가게 잡는 거예요. 너, 이 입만 살아있는 년에 우리가 창피하다고? 그런 말을 하는 네가 더 창피해. 여기 초대된 사람들하고 네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해? 웃기지도 않는 소리? 어딜 밖으로 나가려고. 저는 안간힘을 쓰며 밖으로 나가려고 했죠. 그러는 순간 시모가 갑자기 걸레통에 있던 걸레물을 저에게 냅다 들이붓는 거예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벙쪄 있었죠. 이내 정신을 차리고 시모에게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에요, 지금? 당신이 무슨 짓을 한지 알고나 있어요?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당신들이 그러고도 나랑 결혼한 남편의 가족들이냐고. 제가 분을 못 참고 몸을 떨면서 소리를 치자 시모는 저를 밀치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래야 너랑 잘 어울리는 거 아냐? 걸레만도 못한 브랜드도 없는 옷을 입고 왔으면 그만한 대접을 해줘야지. 얼마나 구질구질한 냄새가 났으면 걸레물을 부어도 티가 안 나? 거지 같은 행색으로 있지 말고 우리 학원에서 당장 나가. 하늘 같은 시댁 식구들에게 잘 대접은 못 해줄 망정 큰 소리나 치고 앉아있고 말이야. 저는 시모의 말과 동시에 크게 넘어졌죠. 이제는 화를 넘어 눈물이 날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화장실 칸에서 누군가 나왔고 그 여자는 넘어진 저를 일으켜주면서 말했죠. 두 사람들, 지금 제 생명의 은인에게 무슨 짓이에요? 당신도 이렇게 누추한 곳에 넘어져 있지 말고 얼른 일어나세요. 왜 이렇게 지저분한 말을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친 사람은 바로 심해부 학원에 투자했다던 우리 학원 원생의 엄마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등장에 저는 어안이 벙벙해졌고 그녀의 손을 잡고 일어났죠. 그런 저를 보면서도 걱정이 되는지 계속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그런 그녀에게 저는 괜찮다는 듯이 그녀의 손을 토닥거렸죠. 그런 우리 둘을 무슨 일이 일어났나 싶어 쳐다보는 시모와 신우를 무시하고 우리는 밖으로 나갔어요. 사실 이 아이의 엄마와는 아주 깊은 연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가 예전에 학원에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어요. 아무도 없는 오전 시간이었는데 상담을 받고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더니 쓰러졌었죠. 사람이 쓰러진 것은 저도 처음이어서 놀랐지만 차분하게 예전에 소방서에서 교육받았던 심폐소생술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마침 출근한 선생님을 붙잡아서 얼른 119를 부르라고 지시했고요. 다행히 심폐소생술이 잘 된 건지 간신히 정신을 붙잡은 그녀를 도착한 응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했어요. 나중에는 무사히 응급실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아이의 엄마가 저혈당으로 인한 쇼크 증세를 보였던 거라고 하더군요. 심한 경우에는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고 했지만 다행히 제 시간에 발견하고 적절한 응급조치를 해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무사히 깨어나서 회복했다는 말에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 뒤 살해를 하겠다고 찾아온 그녀를 그냥 돌려보내느라 무던히 애를 썼죠. 사람이 사람을 구하는데 무슨 이유가 있어서 구했겠어요. 단지 눈앞에 생긴 환자를 어떻게든 살리고 싶은 마음에 했던 일이죠.
그런 제 태도에 아이의 엄마는 이 은혜를 꼭 갚겠다며 인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때마다 제게 선물을 보내주었죠. 저는 그것도 부담스럽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실은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학원 원장님도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고요. 아이의 엄마도 학원에 소문이 나질 않길 바란다며 다른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했고요. 엄마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이야기가 아이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당사자라도 아이의 엄마처럼 행동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런 아이의 엄마는 화장실에서 시모와 신우에게 괴롭힘을 당하던 제 모습을 보고 나를 일으킨 후 본인의 재킷을 벗어주었죠. 그렇게 화장실에서 무사히 나갈 수 있던 것이고요. 그녀는 저를 본인의 차로 데려갔어요. 그러고는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더군요. 실례되지만 혹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 은인이 이렇게 박한 대접을 받고 있는 걸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서요. 저번에 살해하겠다는 것도 거절하셨으니 지금 제가 이렇게 간섭하는 것은 넘어가 주세요. 저도 더 이상은 은인을 모른 척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있었던 일의 자초지종을 말했죠. 그런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이번 일에 대한 처리는 본인이 하겠다면서 저를 이끌고 다시 심해부의 학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녀는 신우와 심해부가 있는 데서 투자권은 없었던 일로 하자고 이야기하더군요. 죄송하지만 이번 투자권에서 저는 빠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성의 기본도 되지 않는 사람과는 같이 일할 수 없을 것 같군요. 학원 투자권은 철회하도록 하죠. 그녀의 말에 심해부는 화들짝 놀라면서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선생님,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왜 그런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제가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하지요. 갑자기 철회한다고만 말씀하시면 제가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심해부의 말에 그녀는 저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더니 신우에게는 저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어요. 제가 제 은인에게 아직도 제대로 살해 한번 못해서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보니 당신 가족들과는 도저히 사업을 못하겠더군요. 제 은인에게 하는 행동 화장실 안에서 모두 들었습니다. 전 인성이 제대로 된 은인 같은 사람과 함께 일하고 싶지 저런 불황당 같은 사람과는 함께 사업을 하고 싶지 않군요. 제 은인에게 저기 두 사람이 제대로 된 사과라도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심해부는 아이 엄마의 투자로 사업에 성패가 달려있으니 신우에게 당장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라고 큰 소리를 쳤죠. 하지만 신우는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겠다고 말하더군요. 그러자 심해부가 이혼까지 입 밖으로 꺼내더군요. 당신 평소에도 하는 행색을 보고 내가 이렇게 일이 터질 줄 알았어. 당장 처남댁한테 사과하지 못해? 지금 저분이 투자를 안 해주시면 사업이고 뭐고 없다고. 당신이 지금 저분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는 알아? 당장 내 눈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뭐라고? 아니, 난 못해. 내가 왜 저딴 거지 같은 거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해? 내가 저것보다 못한 게 뭐가 있다고. 난 절대 사과 못해. 아니, 안 해.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난 절대 사과 안 할 거야. 지금 사업이 엎어지게 생겼는데 뭐 못해? 안 해? 그럼 나도 당신하고 같이 살 이유가 없지. 그럼 여기서 당장 이혼해. 당신이라는 여자랑 같이 살면서 이렇게 큰 피해를 볼 바에 다른 괜찮은 여자 잡아서 다시 결혼하면 돼. 내가 여자가 없어서 너랑 결혼한 줄 알아? 웃기지도 마. 나도 너같이 생각 없는 것이랑 같이 살 이유 없으니까 당장 이혼해. 너같이 남편 말을 귀등으로도 안 듣는 여자랑은 나 안 살아도 돼. 이혼이 싫으면 여기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하든지. 학원 대표고 뭐고 맨몸으로 내쫓겠다며 핏대를 세우면서 성을 내는 심해부의 모습에 시모는 이제야 사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눈치챘는지
신우에게 당장 사과를 하라고 난리를 쳤죠. 두 사람이 자신에게 사과를 하라고 압박을 하자 어쩔 수 없다 싶었는지 신우는 입을 꽉 물고 저한테 진심이 담기지 않은 사과를 하더군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너한테 못된 말 안 할 테니까 우리 오늘 일은 쉽게 넘어가자. 이제 됐지? 이날 이후로 시모와 신우는 집에서 오히려 제 눈치를 보고 살았죠. 제가 아이 엄마에게 입이라도 벙긋하면 사업 진행이 어려워질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신우의 태도에도 심해부는 정이 떨어졌는지 결국은 신우와 이혼했어요. 심해부는 신우의 잘못으로 사업에 큰 해를 입을 수 있었다며 위자료는 생각도 말라고 했죠. 신우가 위자료에 대한 이야기만 꺼내면 그냥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자고 각자 알아서 변호사 선임하고 처리하자며 윽박을 질렀고요. 신우는 하는 수 없이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심해부와 이혼을 했어요. 저는 생각지도 못하게 그간 저를 괴롭혀왔던 신우와 시모에게 복수를 할 수 있었어요. 신우는 두 번째 이혼 이후에는 완전 폐인처럼 살고 있어요. 평소에는 저보고 사회생활이 어쩌고 하더니 이제 보니 본인의 능력이 저보다 더 모자랐던 거죠. 이혼 후에 아무런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는 신우는 흔히 말해 밥버러지보다 못했어요. 그런 신우를 챙기는 시모도 지금은 다 늙은 나이에 음식점에서 설거지나 하고 있고요. 한때는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고 다녔는데 지금은 저보다 더 거짓골로 다니고 있죠. 다행이라면 이혼한 심해부가 그동안 사줬던 명품은 위자료 대신으로 하라고 놓고 간 일이네요. 둘은 명품을 되판 돈으로 지금까지 입에 풀칠은 하고 있으니까요. 저는 이런 둘을 도울 생각은 1도 없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자기 가족이니 무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웬걸? 남편도 이제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자기 가족이 지긋지긋하다며 연을 끊겠다는 거예요. 전 그런 남편을 말리지 않았어요. 남편도 지금까지 있었던 일에서 피해가 분명하니까요.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라고 말했죠. 그렇지만 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었어요. 남편도 저도 천성이 나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 둘은 긴 얘기 끝에 적어도 시모의 생활비는 보내드리자는 결론을 냈어요. 지금은 우리 부부도 벌이가 나쁘지 않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뒤에서 제 흉을 보는 걸 들키면 가차없이 용돈은 끊는다는 걸요. 그러니 시모는 알겠다며 고개를 수십 번씩 흔들어댔고 지금은 그 덕에 모든 시댁일은 신우가 대신하고 있답니다. 시모가 신우를 쥐잡듯이 잡으며 시댁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참, 저는 아이 엄마의 도움으로 학원에서 괜찮은 자리를 하나 꿰차고 있어요. 그녀가 우리 학원에 투자를 했거든요. 그녀는 그 일이 있는 후에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죠. 제가 은인을 더 이상은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러니 제가 은인이 다니고 있는 학원에 투자를 하려고요. 원래 하려고 했던 곳은 아무래도 정이 가질 않네요. 그러니까 원장님과 한번 대면할 수 있도록 나를 잡아주시겠어요? 그리고 이제는 은인 관계가 아닌 저와 친구가 되어줬으면 해요. 제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흔쾌히 그녀와 친구가 되었죠. 물론 원장님과 나를 잡아서 학원에 투자도 받았고요. 원장님은 제 덕분에 학원에 큰 투자를 받을 수 있었다며 저를 사업 파트너로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학원 일도 하면서 경영과 관련된 공부를 하기 위한 대학교도 다니고 있어요. 대학 비용도 전부 아이의 엄마가 되어주겠다고 했고요. 처음에는 이것도 거절을 했지만 이제는 친구의 입장으로 친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주는 돈이라며 거절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런 그녀에게 너무 고마웠고 감사하는 말을 전했어요. 저희 현재 생활은 예전에 시모, 신우가 누리던 것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넉넉하지 못한 살림에 포기해야 했던 것들을 지금은 다 누리고 있죠.
물론 살림이 넉넉해졌다고 남들을 업신여기지는 않아요. 지금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모자랐던 과거가 있기 때문이니까요. 그리고 지금 가장 행복함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 아이에게 모자람 없이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 이야기처럼 여러분들도 지금이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